세 명의 장관님을 모셔가지고 그 차기 정부를 위한 국가 전략 제언을 듣기로 하는데 맨 처음 순서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송 장관님은 우리 폴란드 대사도 지내시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일 외교안보 정책실 실장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마치시고 나서는 학계 그 북한대학교 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혁 시대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주시로 했습니다. 큰 박수로 장관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18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18주년이면 이제 성년이 완전히 되었으니까 앞으로 국제학연구소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제가 여기 이 심포지움에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 외교관 출신 후배들이 카톡에 올려가지고 좋은 말씀을 좀 해줄 그런 시기인데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답을 했습니다. 글쎄 내가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냉정한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답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쪽 이렇게 보면은 외교 정책 좀 있으면 이제 한 2주 지나면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선정이 되고 5월 초면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말이죠, 이 전부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이 상태에서 세상의 정세를 열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세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목표가 설정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추진할 때는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거꾸로 하게 됩니다. 열성적으로 분석해요. 특히 우리 경우에는 이 민족주의적 이런 게 많이 있고 해서 남북 관계도 그렇고 주변 관계도 그런 상황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의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정세를 열정적으로 분석하고 행동은 미미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이 소위 강대국 정치에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 위기에 오늘의 이 위기의 한국, 기회의 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뭐 위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기회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 국가 외교 안보 위기는 이미 멀리서 다 우리가 많이 분석을 보고 전망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가 열정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전망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 발을 디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박태균 이 교수님께서 보니까 지역학을 연구를 많이 좀 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이 뉴스를 다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할 당시, 그 당시 주독일 러시아 대사와 주독일 미국 대사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국제 외교관에서는 아주 많이 번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당시 유럽 EU의 이 의사결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상당히 독일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런 상태이기다만은, 주독 러시아 대사는 모스크바와 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14년 동안 독일 문제를 하고 독일을 유창하게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테이크업 했을 때
독일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주독 미국 대사는 누구냐 하면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 이건 이 헐리우드에서 연예인들 담당하는 연예인들 소송하고 하는 담당하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정권할 때 이제 이 IOU 엠바서더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내한테 빚진 거 있다. 정치 헌금 얼마나 낸 사람들 보고 대사 하나씩 주고 이런 그런 몇몇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독 대사를 하면서 크림반도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분석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치 내는 게 아니라 외교가에 많이 번져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요. 이게 우리 같이 이 주변국의 정세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에 대사를 내보내는데 그 나라의 경험도 없고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심지어 그 나라 말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대사를 내보내가지고 내 정권 세울 때 공을 세웠다 해서 이런 상황으로 돼갖고는 안 되겠다. 마침 아까 지역학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이야기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나면서 생각이 난 게 1950년 우리가 전쟁 때 구입할 수복을 해서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럴 할 때 북진을 하고 할 때 당시 미국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실 것으로 믿는 조지 캐넌 이 미국 국무부의 정책실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국무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 싸운 거는 38선까지 복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내부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조지 캐넌이 우리 캐넌 뭐라고 그럽니까? 학자분들 다 계신 앞에서 유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전후에 미국의 봉쇄 정책의 입안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봉쇄 정책의 핵심은 소련한테 더 나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더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그 조지 캐넌이 왜 6.25 때 38선까지 다 수복하고 격퇴시키고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말자고 했느냐. 그게 압록강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여기에는 더 큰 충돌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이 강대국 정치의 현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이 2년 반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겪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거든요. 우크라이나도 2014년에 EU가 우크라이나하고 그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를 맺을 때 많은 경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가서 지금 이제 비극이 계속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세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 한반도에서 그냥 탁탁 집어서 이렇게 뭐 각을 맞추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만큼 사실 이 주변국의 영향을 작게 받는 나라는 많지 않죠. 한국만큼 받는 나라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변혁의 시대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붙여놨는데 주변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특히 이제 세계 흐름 앞에 이용구 총리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북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이건 요것만 하는 건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1, 2, 3, 4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건 뭐 우리 흔히들 이렇게 전환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복합 전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전환이라는 거는 상식은 전환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프로그레스 어떤 생각으로부터 다음 사도로 전환이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띄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과연 이런 그런 좀 프로그레스가 되는 그런 전환의 시대인가? 그보다는 이게 좀 레볼루셔너리하고 업히벌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1990년대 냉전 종식됐을 때는 그때 많이 쓰던 말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The Year of Uncertainties.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당장 불확실했지만은 냉전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자유 질서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무질서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이제 뭐 많이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정하기 귀환하고 강대국들의 일방주의 뭐 세계 정치라는 건 이 세계 관계라는 건 원래 그런 거죠. 강대국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된다면은 다자적으로 가지만은 할 수 있으면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강대국 정치 아닙니까? 그런 시대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지금 시대가 이거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마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우리 흔히 이제 Between Wars, 이 전간기 시대의 세계 상황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학자들이 이 토론하는 그런 걸 보고 저도 생각을 보태서 한번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서 파시즘하고 커뮤니즘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국제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이 대공황이 생기면서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체제에 넘어지고 이런 아주 격변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 세계가 말이죠. 좌우 포퓰리즘이라 지금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에서 긴장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겹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 당시에 이 무질서의 시대, 혼란의 시대는 2차 대전이 종전되면서 새로운 이제 소위 전후질서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독일이, 일본이 그리고 이태리 이 소위 구축국들이 패전하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그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반중 증서도 많고 아주 이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옆으로 우리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을 상대했던 독일이나 일본이 중국만큼 큰 인구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영토를 가진 나라도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대의 이 중국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미국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모래판에 등장한 씨름 선수를 삿발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세계 질서에 편입시켜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같이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여기 우리 박태호 장관님도 계시지만은 WTO 중국 가입시킬 때 다 그런 생각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이 중국이 버티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1차, 2차 대전 사이의 정강기의 상황에서 2차 대전에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그것보다는 더 길게 갈 것이라는 것이 제가 보는 국제 질서 전망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지 않고 제가 보는 이런 생각이 맞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번영을 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질서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해서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미국은 어떠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America is back to the world. 미국이 세계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니까 미국이 하는 정책을 보니까 미국 대외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구했던 미국적 가치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이 아메리카 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하는 모습 보면은 동맹국들하고 협의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봅니다만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UK, US 동맹 이것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해야 되는 그런 공통의 이 가치도 있고 또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보다도 핵 잠수함을 원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등등 다 있지만은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이익이 깔려 있거든요. 호주에다가 한 70척의 잠수함을 건조를 하면은 미국과 영국이 스스로 건조해야 될 핵 잠수함의 단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영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들을 프랑스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미국이 돌아온다고 그러더니 도로 가는구나. 네? 미국이 back to the world가 아니라 back to America is back to America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가게 됐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 부각이 되고 미국 역할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긴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이 얼마나 세계에 자기의 힘을 쏟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더더욱이 여기서 이제 미국 내분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의 내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뭔지 압니까? 이게 바이든이 약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약했어. Because Biden is weak.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공화당에서는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미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쟁 상태에 들어가고 이런 위기에 들어가면 일단 소위 바이파티잔 같이 이 초당적인 힘을 모아서 이거 푸틴 이거 막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 바이든이 이제 소위 이거 옛날에 연두 교수라고 그러는데 국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주 화요일 날 국정연설의 내용이 어떤 게 주로 잡혀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 전쟁하는 대통령 뒤에 다 뭉쳐라 이렇게 할지 시시하게 바보같이 해갖고 맨날 당하고만 다닌다 이렇게 욕을 할지 아니면은
이 세계 문제에 힘을 쏟을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지금 당장 이 러시아 제재 이렇게 하고 국제 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름값 넘어가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가스값 기름값 막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이든은 제일 걱정되는 게 가스 스테이션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기름값 올라갈 때 나오는 불평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게 미국의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단일 세력이나 또는 연합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근데 지금 소위 메리지 오브 컨비니언스 양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손을 잡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특히 또 그 중간에는 이란이라는 유럽에서 중동으로 거쳐서 아시아까지 오는데 이렇게 비슷한 연합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참 동맹국 강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죠. 그런데 과거에는 동맹국을 강화한다는 게 미국을 주도로 했는데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내 문제에 많이 묻혀 있게 되니까 돈은 좀 동맹국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동맹국들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보면은 그걸 한반도에 대입해보면은 북한 문제 이게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는 많이 떨어져 있고 제가 작년 바이든 행정부 들어올 때 어떤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상황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이 도발을 더 하지 않도록 억지를 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때 그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대비를 하고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해결하고 해줄 것이다. 해결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기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제 그 전망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1인 1당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체제 자체도 집단 지도가 아니라 1인 독재 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알 겁니다 이거. 근데 중국에 근래 들고 나온 이야기 뭡니까? 공동부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동부유라는 게 사실 옛날에 등소평 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막 들고 나온 거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내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이 결함들에 대해서 체제 차원에서 상당히 위기를 느끼지 않느냐 이런 저는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1인 국민 소득이 10,000불 이상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에서 이게 1당 독재도 모자라서 1인 독재로 가고 그래가지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정책의 유연성이나 이런 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중국 내부에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크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더더욱 이제 그런 걸 내부 체제의 문제를 약점을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강한 중국 이 이미지를 키우고 중러연합 손잡고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 1대1로라든지 RCEP라든지 등등 이런 미국 중심 이번에 이제 WHO에서도 상당히 중국 역할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중국식 국제 질서를 시도를 계속 할 거고
그게 중국 내부 정치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가 특히 이제 개도국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상대로 소위 이 유도와 강요 뭐라고 그럽니까? 한테 붙어라. 인듀스해서 끌려오면 좋고 안 끌려오면은 그 방법으로 코스 강요를 해서 끌어오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중국 이야기하면 북한의 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뭐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간 이 골디락스 팔러시를 하지 않느냐. 북한의 도발, 북한에서 나오는 위험, 북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저항해야 될 이런 필요 이 수준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 해서 안정도 기하고 또 북한 문제를 대외적으로 레버리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할 것이다. 그게 아마 2019년 벌써 3년쯤 됐죠. 3년이 넘었는데 2019년 6월 시진핑이 평양 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의 관심사를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다. 이게 시진핑이 그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중국이 계속 북한 문제만 나오면은 하여튼 전해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합리적인 안보 우려라는 것은 북한이 미국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해서 붕괴되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발전의 관심사,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게 이렇게 받침해주겠다.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 실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굶어 죽지는 않게 하겠다는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사실 북한의 경제 규모가요. 중국 경제의 한 500분의 1쯤 되죠. 500분의 1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정도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북한이 1년에 식량 한 50만 톤 정도 오락가락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이런 정도인데 50만 톤 해봐야 국제시장 가격으로 사도 몇억 불 안 돼요. 중국으로서는 그 정도 지원해주고 북한을 유지시키고 자기의 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요새 흔히 우리 잘 쓰는 안보의 가성비 차원에서는 아주 높은 거죠.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핵 미사일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 김정은의 이 북한은 어떻고 이게 대남 대미 정책은 어떨까?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북한이요. 이게 북한 나라대로 건국을 한 이후에 북한 주석이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게 5번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신년사를 안 한 거는 이 1957년에 김일성이 신년사를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 56년에 소위 그 종파 사건 때문에 안에 내부가 너무 혼란해가지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 못했습니다. 86년에 소련이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선언하면서 완전 쇼크 받아가지고 내놓을 상황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신년사가 없었고 당 주석이 근래 없었던 게 근래 이게 3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김병민 교수님 뭐 연구 혹시 틀리면 나중에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근래 지금 3년 동안 없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재, 홍수, 팬데믹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게 성취를 이뤘다. 앞으로 또 이런 게 이렇게 잘 해보겠다. 이렇게 희망을 고취시킬 만한 소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금년 1월 달에만 해도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를 시험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한 몇 가지 다목적인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신년사를 하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사정이니까 최소한 뭐 미사일 발사하는 건 상당히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국내의 정치의 활용제로서 보완했나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이게 그것만 갖고 미사일 하는 건 아니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하는 거는 우선 군사 기술은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시험하고 개발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대외 교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자기 성능을 이렇게 바깥으로 선전을 함으로 해서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이 무기 수출 고객들에게 사실소 보여주는 이런 효과도 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 이건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좀 쉽습니다, 그죠? 제가 정세를 좀 냉정하게 보자 보니까 온도도 상당히 냉정하게 낮춰놓는 그 북한이 이 하노이 회담 벌써 2019년 2월이죠. 하노이 회담의 그 부산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핵 경제 병진 정책 이거 계속 유지하는 한 미국한테서 뭐 좀 제재 해제 얻어내기는 실제로 어렵다. 뭐 남한하고 서울하고 평양하고 아무리 손잡고 미국한테 압박하고 설득하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북한이 굉장히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뭐 북한을 자꾸 좀 이상하게 보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그 판단이 논리적 합리적 판단이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좀 하다가 한 1년 2년 하다가 자리 바꾸고 또 새 사람 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북한은 한 자리 맡으면 10년 20년 합니다. 그건 뭐 물론 그게 다 좋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독일 경우도 들었는데 주독 러시아 대사가 14년 동안 모스크바와 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한 것처럼 그렇고 합니다만은 북한 근데 굉장히 이걸 냉정하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하노이 회담하면서요 드러날 수 있는 바닥은 더 드러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국내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내놓은 것보다 더 양보해가지고 자기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을 통한 협상이라는 자체가 제가 핵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를 북한은 당연히 인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선거에서 진보가 다시 집권을 계속 하면은 뭐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강경한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성이 더 없어진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세 가지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식 자립경제. 그 2013년이죠 아마 북한이 그 핵경제 병진 발표하면서 한 게 자립경제라는 게 북한식 자립경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다 통제하지만은 개별 기업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지를 맞추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소위 우리식 자기식 우리식 경제에 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뭐 사실 난 될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지도 다 하는데 안에서 기업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중국의 지원 확보. 그래서 중국말을 쉽게 거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핵실험,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거는 가능성은 늘 있죠. 있지만은 굉장히 신중할 거다. 그러면서도 실전용 무기 개발, 이거는 계속 내가 북한의 군이라면은, 내가 북한의 지도자라면은 이거는 계속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트랙을 맞추면서 김정은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한국 외교 안보의 과제가 뭐냐? 제가 이게 처음에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하는데 왜 외교 안보라는 말을 붙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요. 외교 국방이라는 이런 말은 안보라는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외교 안보는 우리 한 장관님들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안보라는 건 이건 다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래서 사실 한국 안보의 과제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럼 안 맞는 거 외교 안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거 제가 붙인 타이틀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누구 붙여놓은 게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실적이라는 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사실은 다른 나라 가면은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예요. 지금 우리 말하는 안보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청와대라는 조직에서는 그건 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비서입니다. 다 비서. 그죠? 안보 비서예요. 청와대는 무슨 우리나라 같은 이 대통령차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장이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비서인데 하여튼 제가 이제 왜 이 외교 안보란 말 이렇게 했냐면은 2007년에 이 워싱턴에 가서 당시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 로버트 게이츠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키 작고 아주 나중에도 같이 로버트 게이츠가 북한 문제 이거 갖고 전 미국 그 당시 미국이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네오콘이 많이 힘을 쓰고 있어가지고 대화를 깊이하고 이렇게 많아서 이 미국 국방성에서도 좀 우선은 대화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이제 외교장관이 가면 외무장관도 국무장관 만나고 국가안보부 장관 만나고 국방장관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DIA 이 정보칩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쭉 종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게이츠가 하는 말이 나는 뭐 콘디가 하는 거 뒤에서 도와주는 일이 내 직업이다, 내 조합이다. 콘디라는 게 콘돌레서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나 그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국방부는 미국의 국무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만약에 국무부의 외교가 실패하면은 거기에 뒤에서 지켜주는 게 그게 국방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전체적인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편하게 외교 안보라는 과제라고 붙였는데 저는 그 한 몇 가지 이게 무슨 세탁물 리스트처럼 쫙 우리 과제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한 몇 가지만 오늘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핵 무장한 북한과의 공존 대책 우리 있습니까? 핵 무장을 한 북한의 공존 대책. 우리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대책을 당연히 세우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바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핵을 못 만들게 하는 외교는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실패한 데는 우리 같이
외교의 전선에 있던 사람들의 책임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공존 대책이 뭐냐? 이건 이제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게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나 이런 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뭐 설마 우리한테 뭐 핵을 쏘겠어? 아니 그건 우리 아니고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은 지금 있는 건 안 되니까 장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 위협하려고 미국을 상해 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장거리 핵 실험하지 않으면은 뭐 긴장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은 대남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남용을 좀 군사용이라고 하면 군사 이렇게 공격용, 핵을 발사하는 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의 정치적 사용. 그래서 이게 핵을 뉴클리어 밤을 디토네이트 하는 거하고 뉴클리어 밤을 유스하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 유스의 개념 속에서는 디토네이터도 있지만은 이걸 정치적으로 코어스하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 인식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왜 그럼 지금 아까 이 협상을 통해 핵이 어렵냐. 북한이요, 핵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현재 정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5년 동안 계속 바퀴를 돌고 지금 이제 사태를 아까 하노이 회담처럼 덧난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에 상처 났을 때요. 조금 나을 때 잘 하면은 아물지만은 그걸 중간에 풀어가지고 해놓으면 상처가 덧나면은 그때부터는 낫지 않습니다. 근데 핵 문제를 덧난 상처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북한이 이 협상할 때 바깥에 내놓기로는 그 여기에 많이 넘어가지고 적대시 정책 포기하고 안전보장하면 안전보장 해주면 우리가 핵 왜 가질 필요 있나? 이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부터 우리 유훈이다. 우리 핵까지 필요 없다. 나 비핵화 의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정치적 구호가 현장의 언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협상 현장에서. 협상 현장의 언어는 네 가지로 바뀝니다. 자, 미국이 북한은 외교관계 수립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는 제재 이거 다 해제해라. 그리고 우리가 핵이 없으면 남쪽에도 핵 우산이 없어야 되니까 핵 우산이 없는 데는 미국은 철수해라. 여기 소위 전략자산이라는 걸 이 주변에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 부분적으로 틀린 말인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북쪽이 왜 못 사느냐. 70년대까지 북쪽이 남쪽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남조선 괴뢰가 미국하고 손잡고 제재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됐으니까 제재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잘 살게 좀 우리도 살게 해놔라.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94년에 제네바 합의에서 말하는 이제 경수로 우선 발전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원자력 발전만 해주면 되나? 그다음에 송배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인프라를 이제 깔아야 된다. 이런 이게 협상 현장에 있어서의 언어는 이겁니다. 외교관계 수립해라, 제재 해제해라, 미군 철수해라, 경제 지원해라. 근데 여기서 사실요, 북한의 핵 문제만 없으면 우리의 지금 외교 환경이나 안보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한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창의성과 해서 지금 경제 시비, 문화적인 이런 부양 이런 등등 말이죠. 오죽했으면 뭐 포리너 페어즈 같은 잡지에서 저기 한국의 이 소위 그 한류 한국의 이 문화 예술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뛰었나 이렇게 분석을 좀 잘 돼 있는데 이게 핵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이 북한이 현장에서 내놓는 네 가지 조건, 외교관계,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남쪽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를 위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장비들, 지금 뭐 터널 뚫는 거, 다리 놓는 거 이런 거 많이 남아 돌아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돈 좀 내 가지고 북한에 건설하고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어요. 미국 보고 외교관계 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때 외교관계 수립하는 과정 이야기했고 실제로 북한의 대표부 연원 개설 요원까지 한국에 왔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서 평양 가기 부임하기 전에 미리 공부한다고 연세대학 한국어 의학당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제재 해제. 근데 이거 미군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한 미군이 북한만을 위해서 있나? 주한 미군이 지금 철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까지 수락하면서 북한 핵을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게 그건 핵만 있는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 지정학 전체가 다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런 조건은 북한을 그래서 이걸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뭐 김정은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했다 김정은. 또 이 현재 정부에 있는 분들도 갔다가 뭐 만나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기 육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은 나중에 토론 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면은 직접 하지 육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북한식 방법이죠. 만약에 하나의 가정인데 그러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다라고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국이. 지난 그 몇 년 2018년 19년 사이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3번 만나고 트럼프 3번 만날 때 시진핑 5번 만났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럼 과연 뭐냐? 제가 느닷없이 결성증 없는 경주마와 출발선에 묶인 경주마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선 국면에서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안보 부분에서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있는 핵 문제에 대한 대책 이렇게 보면은 한쪽 공약은 결성증 없는 트랙에서 경주마를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도 결성증이 없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 올림픽 볼 때 트랙 돌 때 트랙을 막 돌면 결승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한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거는 시작을 했는데 말 있죠 말. 영어로는 이게 non start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딱 하면 땅통을 치면은 이 더비 할 때 돌아야 되잖아요. 트랙을. 근데 트랙을 돌지 못하는 말 이거는 경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 모인 데서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거 뭐 결승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노는 것보다는 계속 트랙을 도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어떤 사람 말이겠어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보수적인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거 말이야 말 쌩쌩 돌려갖고 말 서려도 먹이고 아무 성과도 없이 말만 돌려 힘만 쭉 빼고 그런 일을 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승점이 없는 트랙을 도는 경주마 또는 아예 출발선에 묵혀서 출발도 하기 어려운 경주마 이런 것 비슷한 공약들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대책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창의적이라기보다도 우선은 뭐 지금 미국과 같이 손잡고 있는 학자극 억제 정책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전체적인 해답은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또 관리하는 데는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협상은 북한하고 중국을 같이 묶어서 포괄해서 하는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중국을 끼지 않고 북한만 상대로 하는 협상은 이건 이행 문제 안 되거든요. 이행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북한하고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합의가 있었잖아요.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제가 수석 대표로 했던 9.19 육자회담 9.19 합의도 있었고 그 뒤에 또 소위 뭐 2.29 합의라고 해서 윤달 합의라서 사이사이 합의들도 있고 뭐 등 있었지만은 합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합의하면 엄청 성공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합의라는 거는 전체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라고 그러면 1에서 2번 정도 간 겁니다. 10분까지 아까 말한 결승점 10분까지 가려고 그러면 나머지 8은 이행입니다. 이행, implementation. How to implement.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맞추고 계산을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게 전체에서 8할 정도의 난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1번도 못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1번, 2번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행에 관해서 중국을 태우지 않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트럼프 행정부 그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뭐 다 될 것처럼 하여튼 뭐 제가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서 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얹혀가지고 환상에 얹혔어요. 그래서 잘 될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게 실제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다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중국이 같이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을 어떻게 묶느냐 하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핵 기본 역량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야. 이런 인식이 잡히는 순간 우리의 협상력이나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의 미래는 아주 암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하기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니까 너무 크게 심각하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깊이 들어갔다가 묵히면 또 정치적으로 폴리티컬 스코어링에서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핵 기본 역량 축적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누가 되는지 토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자체적인 뉴클리어 밸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의 미래를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총리님도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에서 엄청나게 잘 돼 있는 합의 이건 너무 완벽한 합의였죠.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핵 기본 역량 축적 이야기를 하면은 남북한 기본 합의서 저기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할 수 있느냐? 아 그러면 북한 보고 핵 포기하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명분이 중요합니까? 그런 명분이? 실제로 명분은 없어졌죠. 아니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깨진 유리병과 같은 건데 예? 깨진 유리병. 그걸 지금 들고 이게 신주단처럼 모시고 있다 이거 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가 않죠. 다만 내가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다. 라는 그 깃발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 제일 큰 과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우리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뭐 강화라기보다도 더 진화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각자 도생의 세계가 올 수도 있다는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난 동맹이 없으면 난 죽어. 아니죠. 동맹은 아주 중요해. 동맹은 필요해. 동맹은 소중한 거야. 그렇지만은 없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현실적이고 가상적인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의 편차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동맹이 말이죠. 위협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동맹의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과연 서울과 워싱턴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의 정도나 심각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나? 아까 중국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나 한미가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좀 비약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푸틴이 그저께 장시간 그 사자후를 부으면서 원래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거야. 소련 때문에 생긴 나라고 러시아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야금야금 바이든이 잘못 이야기한 표현을 빌린다면 마이너 인커전. 너무나 따라 밟는데 무슨 마이너 인커전이 어디 있고 메이저 인커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땅에 한 발짝 들어오면 그건 침략이지. 하여튼 푸틴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2010 그게 몇 년이죠? 2010 이 말하려고 해서 푸틴하고 푸틴이란다. 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토론할 때 시진핑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원래 조선반도는 중국 땅이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코트한 사람은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시진핑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원래 저 한반도는 중국 땅이었다면서 아마 트럼프의 말을 제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다면서 중국 땅이었다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 사실 뭐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이 시진핑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조선 땅은 이쪽은 중국 땅이었다는 거는 그 수양제가 대군을 몰고 고구려 침공했을 때도 고구려는 중국의 원래 경력이었다고 그랬고 당태종도 침해올 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지금 당장 중국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이고 가상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의 동맹을 현재 미국이 아까 제가 본 대로 이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의존형 동맹에서 조금은 자립형 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자립형 동맹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작전권 전환 이야기인데 작전권 전환만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바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핵 우산을 강화하고 또 아까 하는 우리 자체의 핵 기본 능력을 다 됐어요. 핵 기본 역량을 축적을 하면서 작전권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잘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매년 싸우고 이러는 게요. 방위비 분담 액수를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 방위비 분담 체계 이거는 앞으로 지금 돈을 얼마 주고받는 이런 체계를 하지 말고 현재로 실제로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행정적인 뭐 제도가 많이 필요하고 귀찮으니까 돈 얼마 떼주고 끝내자 하니까 이런 마찰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핵
기본 역량 축적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만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6대 원전 국가인데 이게 스스로 이 원전용 이 연료, 우라늄 농축 시스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부조리한 거죠. 이거는 반드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야 된다. 이란도 지금 한 5% 정도까지는 농축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가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을 원전용 농축과 동시에 감시체계를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명분이 충분합니다. 한국이 핵무기 만들까 싶어서 안 된다 이런 거 갖고는 시대가 상황이 많겠다. 그리고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흔히 되는 무슨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하는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 제 생각은 거기에 지금 이제 논란들 보면 워킹 그룹에 하부 실무 그룹에 참여한다. 이거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미, 일, 호, 인도 네 나라가 결정해주는 의사결정한 그 밑에서 우리가 그 집행하는 거기에 참여를 한다?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는 참여하지 말고 중간에 걸치는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현장의 논리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예 펜타식으로 펜타를 요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외교 과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기구에 이렇게 자기 몸을 묶는 것은 아주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대립과 한중 관계의 정립이라는 이름도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이거 무슨 이 전략적 모성이다. 여러분 전략적 모성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자인데 전략적 모성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사람 사이에서도 잔머리 쓰는 사람 참 보기 싫은데 나라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 자유무역 그리고 분단국가라서 우리의 안보 필요 이거 우리가 핵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다. 이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 행동이 앞서냐 뒤서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전략적 모성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막 쓰는 나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 소리를 왜 대놓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그 전략적 모성에는 전략적으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모성은 건설적 모성입니다. 서로 충돌되면 constructive ambiguity라는 게 맞는 거죠. 제가 6자 회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constructive ambiguity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꾸 그래서 결정을 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합의가 돼야 이 클래리티가 나오지 왜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전략적 명료성과 건설적 모성을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 말씀 지금 해법은 없습니다. 해법은 없으면 원칙만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그 무슨 산불이라는 걸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조금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핵의 북한이 위협하여서 그게 사드가 효력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고 대신 중국도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의 그 민감성 우리 존중한다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북한 핵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중국의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이 역할을 한국이 어떻게 같이 해오느냐 이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한일 관계 이것도 너무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는 결국은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일상적인 외교 행위하고 과거사 문제는 두 개의 트랙으로 같이 올려서 이 과거 합의한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한 번에 다 이 해석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상당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거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역사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내적인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에서 국내적인 조치는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죠. 지금 생각을 잘 못했는데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에 한중일 협력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TCS. 한중일 협력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지금 눈에서 띄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두 개입니다. 한미일 협력 틀이 있고 한중일 협력 터널이 있어요. 그런 체들이 있는데 이 틀을 공유하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촉진적 역할은 역시 한국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위치 자체가 서울에 있다는 게 그 상징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의 위상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 한중일 협력의 틀이 만들어진 배경 이거는 뭐 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구조적 결함 이거 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한국의 외교부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외교부가 하나는 통일부입니다. 이런 분단 국가에서는 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서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은 외교부가 있고 내독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 저만 릴레이션스 독일 말로 인넨 도이첸 미니스테리움인데 그건 딱 동서독 차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다 외교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외교부가 두 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에서 실장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책을 청와대와 내각이 공동으로 입안해야 정책의 효율성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게 마치 뻐꾸기 알랐는 것이 됐어요. 뻐꾸기가 나무 그 저기 둥지에 놔놓고 네가 알은 깔아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게 잘 까지겠어요. 새들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와 내각이 이 정책 입안하는 이 조율 이게 청와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 놓고 부화시켜라 이런 것은 지향이 되어야 된다. 근데 늘 그런 유혹을 느끼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 유혹을 잘 억제를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5년 단임 정부가 파당적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 되겠습니까? 한국의 주요 정책은 전부 주변의 강대국들의 입김을 잘 이렇게 소화를 시켜갖고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한반도라는 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나눠진 남쪽에서도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완전히 뉴 포린 팔러스를 만들어 들고 나오는데 어느 나라들이 한국하고 같이 합작 투자를 하겠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야, 네 말은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라. 네 말고 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 그다음에 좀 있으면은 뭐 1년 내에 너희 나라 또 새로 정부 들을 텐데 그때도 이 정책 그대로 할까? 둘. 이 두 개를 대한 답이 첫 번째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외교장관이고 내가 안보실장이고 뭐 이러니까 우리 좀 안에 좀 할 거다 설득해 볼게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 흔히 좋은 말로 초당 외교 이야기합니다. 초당 외교. 이게 초당 외교 하는 거 봤습니까? 아마 거의 유일하게 지금 여기 계시는 이용구 총리 한반도 통일 방안 그때 하실 때 그 좀 성공적인 남북 기수고 그 뒤로 점점 더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 미국, 중국 이 문제가 더 파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체제를 개선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협치라든지 초당이라든지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새로 뭐 다당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걸 하려면은 훨씬 더 미리 해야지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걸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정치 제도를 그게 맞도록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잘 정리되지 않는 좀 거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